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어, 출석을 부르지 않았던 학생들 이름만 불러보겠습니다. 조성문, 행정학 전공 4학년이죠. 그래요. 조은별, 잘 지내지? 최민지, 최수아, 표세진, 사회복지 전공이죠. 한고은, 허반야, 허유진, 홍승주. 승주는 지난 시간부터 들었나요? 처음 듣나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출석을 내 불렀던 것 같은데 불렀었는데. 홍예린. 그래요. 오늘 출석을 부른 학생들이 50명이나 돼요. 혹시 빠진 사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류처우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네 번째까지 이야기를 했고, 다섯 번째는 수용자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해서 업종 지정을 할 수 있고, 저도 분리심사 할 때 그런 걸 물어봤어요. 분리심사 표에 최초의 직업 이런 난 있는데 희망 직업, 출소 후에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분리심사표를 다시 만들 제정할 때 그런 내용을 넣었었어요. 희망 직업은 뭔지.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에게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썩 효과적이지 않았는데 젊은 친구들에게는 직업 흥미 검사,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결합시켜 가지고 업종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의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해서 업종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로써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는 계획적인 처우가 됨으로써 계획적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면 처우 효과가 그 판정이 용이하겠죠. 어떻게 변하고 정말 자력 개선에 의한 의혹이 있는 데까지도. 그래서 처우 효과의 판정이 용이하고 객관적이고 처우의 일관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직원의 개인적 능력의 차이에 의한 처우의 결정을 보완하고, 이 말은 뭐냐면 직원들이 평가를 해요. 점수화 시킨다랄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가는지, 뭐 또는 어떤 상훈 점수를 줘야 한다랄지, 또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재심사를 해서 가습방이 필요할 때 어떤 자료들 상기해서 직원들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자료들이 없다면은, 그죠? 계획적 처우를 실시해야 객관적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판정을. 그래서 어떤 직원의 개인적 능력, 직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처우의 결정을 판단하고 보완하고 나아가서 그래야 수용자가 안심하고 직원을 믿고 안심하고 시설 측에 시설에서 제공하는 처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분류심사 자료는, 분류처우 자료는 시설 내 처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처우 및 사회 처우에 대하여도 유력한 정보를 제공해서 처우의 연속성을 높여주고 가석방의 유력한 판단 자료가 되어서 가석방 심사에 대한 합리성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분류심사, 분류처우의 어떤 자료들이 없이 가석방 같은 걸 판단했을 때 믿을 수가 없잖아요. 효과적이지 않죠. 사실 이러한 분리심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포함시켜놓지 않았지만 기능으로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개개인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소위 인권보장적 처우의 어떤 실현을 가능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류처우 제도는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요? 이 내용은 제도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제도가 처음에 생기고 우리가 늘 어떤 제도 그러면 어떻게 유래가 됐어요 이러잖아요. 어떻게 유래가 됐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변해 왔을까 이러는데 이걸 좀 더 분류 최후 제도의 발달이라는 어,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초기의 분류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러한 분류들은 어떻게 발전해 왔었을까? 오늘날의 분류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들이죠. 초기의 분류는 형벌이 이제 그때 당시 18세기라는 게 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이행할 때, 자유형이 확립될 때죠. 신체형은 뭐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사형을 말하는 거죠. 생명형, 신체형. 이게 자유형이 있기 전에 주로 이루어졌던 형들이죠. 자유형이 일정 기간 가두어 둔다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두어 둔 상태에서 죄가 있음을 또 그 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사형에 처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신체에 대한 매질을 하는 태형을 가하거나 이런 어떤 신체형들과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 몰수를 하거나 재산을 벌금을 내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유배를 보내거나 이런 게 형벌의 종류였지 옛날 자유형이 없을 때는. 근데 오늘날 자유형이 이제 근대 자유형이 성립되고 정립되는 18세기에서 신체형에서 주로 주된 형벌이 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이행되면서 죄인을 어떻게 이제 집단적으로 수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류 처우 제도가 형성되고 자리를 잡고 정착되고 라고 하는 시기 전에도 사람을 가둬두긴 했잖아요. 예전에 다 교도소 다 있었지 않나요? 우리 예전에 보면 춘향전 봐도 춘향이가 변사또가 가둬놓고 뭐 수청을 들어라 못하겠어요. 뭐 다시 가둬두고 그죠? 월면은 가서 간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살짝이 춘향이도 만나고 그때 다 교도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도소의 개념이 아니죠. 그때는 뭐냐면 죄를 밝히기 전까지 가둬두는 상태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가지고 이제 뭐 태형을 가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뭐 심하게는 자상을 하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어떤 신체 일부를 또 절단하거나 이런 뭐 그때까지 가둬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해서 사람을 일정 기간 가둬둔 게 아니고 형이 확정된 이후에 가둬두는 것이 지금 교도소잖아요. 예전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날의 교도소와 그 감옥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 전에도 그렇게 가둬두는 일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초기의 분류란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가둬뒀겠죠. 수용자의 관리 통제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자 측면에서만 그런 관리자의 편의성에 의해서만 운영되던 거 초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소위 잡다한 그런 범죄인들을 모두 다 가둬두는 상태에서의 어려움들 그걸 방지하고 문제를 방지하고 통제를 잘해야 되겠다. 관리자의 편의성에서 초기의 분류는 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어떤 명확한 기준들에 따라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자, 그런데 이제 소위 여기서 말하는 개선주의와 인도주의. 아니죠. 이건 내가 잘못 보여준 거예요. 첫 시간 걸 잘못 보여줬어요. 미안해요. 개선주의와 제가 인도주의라고 정리했죠. 이때는 이제 18세기 들어서서 18세기 와서 뭐라고요? 근대 자유형이 확립되고 분류 최후 제도가 교정의 주된 이념으로 등장하는 시기. 중요한 건 뭐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휴머니즘과 감옥 개량운동. 그래서 18세기 들어서서 수용자 분류는 어떻게 개선주의를 근거로 진보되고 어떻게 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것인지,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통해서 발전해 왔죠. 그러나 어떤 과학주의적인 것에 의거했던 건 아니죠. 소위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류 최후제는 두 개의 큰 틀이 있다면은 뭐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뭐 법률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개의 큰 축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는 과학적 합리주의의 측면, 하나는 인도주의적인 근대 자유형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때만 해도 어떤 과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어떤 심리학, 정신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런 쪽까지는 못 왔었고 사람의 그런 거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소극적 기능이 멈췄다.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 분류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소극적 분류, 적극적 분류, 1차적 분류, 2차적 분류, 수단적 분류, 목표적 분류. 수단적 분류란 것은 교정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가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1차적 분류는 1차적 분류는 관리를 위한 거라면 2차적 분류는 교정 교화를 위한 거. 소극적 분류란 것은 관리 통제를 위한 거라면 적극적 분류는 개별 처우를 위한 거.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소위 이제 20세기가 이제 들어오자 이때는 전 세계로 분류처우 제도가 확산될 때예요. 2차 대전 이후에 20세기에 이르자 인간의 행동에 대한 과학의 성과를 기초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인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이 사람이 왜 범죄를 지었자는 그 사람의 문제점, 그 사람의 특성을 심리적인 것과 그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적 요인들까지를 파악해내는 이게 소위 과학적 합리주의 사회과학의 도움이죠.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 왔는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범죄 행위의 원인이 되는 병리적인 조건들을 제거한다. 소위 치료한다, 원조한다. 병리적 조건들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신념에서 적극적인 행형을 주장하고 우리가 행형과 교정을 따로 좀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늘 어떤 행형과 교정은 같은 말로 써요. 형벌에 대한 행정을 행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통상으로 교정을 더 폭넓게 써요. 목표적인데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교정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리 사용됩니다. 목표적인, 이념적인, 적극적인 이런 걸 할 때는 교정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면 관리, 통제, 형벌의 집행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행형이란 단어가 더 적절하겠죠. 그 차이입니다. 같은 행형이죠, 교정이란. 그렇지만 교정은 보다 이념적, 목표적, 어떤 가치적 개념이 수단보다는 두 개의 차이와 동의어라는 걸 지금 이해할 수 있죠? 형벌 집행에 관한 행정, 그럼 행형이잖아요.
교정도 형벌 집행에 관한 그 기간 동안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차이는 이야기했듯이 수단적인지 목표적인 것인지 형벌 집행의 어떤 부분에 강조를 뒀는지 교정 교화에 강조를 뒀는지에 따라서 그 단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달리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행형의 문제, 형벌에 관한 형벌 집행에 관한 문제면은 같은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리적인 조건들,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 행정을 주장하게 되고 개별적 처우가 도입되게. 개별처우. 집단적으로 나눠서 관리하던 데서 이 사람의 각 개개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처우란 건 개별 처우야 맞죠? 분류에 관해서. 뭐 때문에 분류해요? 그 사람의 뭘 변화시키기 위한 건데, 교정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데, 각각의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각각의 문제점, 병리적 조건들 다 달리 하잖아요. 그래서 분류는 개별 처우를 지향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하려면 이제 그 수용자에 대한 연령, 소위 우리가 소년과 성인을 나눈다 그랬는데 또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성인 의제에 대해서 23세 정도 될 때까지도 처우가 많이 지속되고 있다면은 그 소년수 교도소에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 아무튼 연령에 따라서 나눠준다. 또 아주 나이 많은 수용자들, 우리나라는 노인 수용, 고령자 수용 그 교도소라고 지정된 건 경주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들이 나이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가 되면 수용자의 나이도 같이 많아지거든. 제가 안양교도소 근무하던 시절에 이제 가석방을 내보낼 때 꼭 수용자들을 만났어요.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에 있을 때 정말 속상하거나 말 못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어떤 것들은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듣고 나갔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그 안에서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내보내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어떤 처우의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가 하나가 그런 게 노인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분류심사과장 때죠. 과장님, 노인들은 좀 고려하고 배려 좀 해주세요. 방도. 그래서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은 잠을 들 때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잘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사방대 안 쏘시는 데가 없어요. 아프고 뒤척거리고 어쨌든 자다가 또 잠도 깨서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데 다른 수용자들이 한테 불편도 주고 그것 때문에 구박도 받는데요. 왜 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또 이불 들썩거리고 가다가 또 밟고 지나가느냐. 뭐. 노인들은 좀 따로 두고 방도 좀 넓은 데서 또는 방이 좁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이라는 것은 소년과 성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고령자의 처우에도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죄송해요. 연령, 당연히 성별, 그죠? 남성과 여성. 교도소에서는 또 가끔 엉뚱한 일도 있어요. 틀림없이 여성이어서 그냥 중증을 보지 않고 보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바로 조치는 했지만 그런 경우도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당연히 남성과 여성은 분리 수용해야죠. 분개한다 그랬죠. 그리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악성감을 방지한다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범죄를 서로 학습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 절도로 들어간 수용자가 나와서는 강도까지. 단순 폭력으로 들어갔던 젊은이가 나중에는 조직 폭력으로 안에서 또 관련 지어져서 조직과 마약이 한데 섞이다 보니까 어떤 마약의 루트를 조직 폭력배들이 관리하게 돼요. 절도만 하던 애가 사기를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명별로 나눠야 되겠죠. 또 마약 사범들은 또 따로 관리해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마약 사범들이에요. 마약은 참고로 세 가지 범죄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제조하는 사람, 하나는 유통하는 사람, 한쪽은 또 마약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마약을 사용하는 수용자들 다루기 어려운 게 금단 현상 같은 것들 오는 것 때문에 힘들고요. 늘 안에서 싸움도 많고 못 견디니까 교도관들에게도 괴롭히고 큰 소리도 내고 문도 차고. 그런데 또 함부로 못 다루는 경우도 있대요. 마약을 오래 하게 되면 뼈가 굉장히 약해지나 봐요. 직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리력을 가지고 제압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데가 부서지거나 하면 치료가 잘 안 되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범죄의 종류를 또 나눠야 줘야 되고, 또 범죄의 경중이죠. 초범이냐 누범이냐 또는 재질의 정도들, 또 체질적 차이, 심할 때는 체질적 차이들, 그리고 심리적 인격적 차이, 건강상의 차이, 직업적 숙련의 유무 등의 수용자 분류의 기준이 되죠. 소위 인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는, 또 특별히 이 문제가 아니면은 재범의 우려가 별로 없는 그런 경우를, 그래서 영월교도소에다가 경제사범하고 공무원들을 주로 많이 뒀거든요. 자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차별은 두고 있습니다. 긍정적 차별이죠. 합리적 차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용자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죠. 사회과학의 발전들. 오늘날 현대 분류들이. 자, 이처럼 지금까지 쭉 분류 최후 제도의 발달 과정들을 쭉 초기부터 그 다음에 자유형이 확립되고 분류 최후 제도가 그 교정의 이념으로 정착되던 시점의 부분들과 오늘날 발전, 20세기 와서 발전된 부분들, 20세기를 거치면서 이런 발달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수용자 분류 최후 제도가 그 이념과 운영에 있어서 인도주의와 과학적 합리주의를 추구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정의 역사는, 교정의 발달은 분류 기술의 발달사라고 처음 했던 이야기를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분류 최후 제도를 더 확실히 다른 또 최후 제도와 관련지어서 비교해서 또 확실하게 그 분류 최후 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 양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설명한 길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분류 최후 제도와 관련된 제도들, 그건 분류 최후 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옛날에 수직적 분류, 획일적 분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던 제도들, 그 다음에 분류 최후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교도소를 등급별로 나누는 어떤 제도들, 이렇게 분류 처우 제도와 관련된 제도들, 그리고 오늘날 교정의 개방화, 사유화와 분류 처우 제도의 관련성,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